추락만 하던 미국 증시에 호재가 터졌다. 지난주 파월 의장이 QT 규모를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내놓고 나서 미국 증시 엄청난 속도로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한국 증시에도 해당 발언이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이 추락하던 미국 증시가 모처럼 기분 좋게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정 PD께서 준비하신 뒤쪽 화면부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네네, 이 그림이 아마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나왔죠? 미국의 그 증시가 많이 떨어지고 한국 증시는 더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이런 그림이 상당히 반갑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한국 증시가 이렇게 좀 많이 올라서 예. 이 투자자분의 어려운 사정을 좀 풀어줬으면 하는, 특히 그 신용 이렇게 담보 미수로 인해서 지금 예. 그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정시키는 기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항상 이번에 그 주가가 떨어질 때 앞으로 2년은 주식을 보지 말아라 하는 이런 쪽의 얘기를 하는 시각이 있었습니다는 균형의 미학, 공포의 균형 이런 쪽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예. 우리가 너무 어려우면 좀 이렇게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너무 그 과열일 때 작년 8월 일부 사람이 아는 종목은 뭐 빚내서 투자해라 할 때 그때는 좀 쿨링 다운하고 예. 그래서 균형의 미학을 좀 강조해 드렸습니다는 사실은 미국 증시는 지난주 말에 많이 오르긴 했어도 우리가 얘기했던 연초 얘기했던 사실 짧게 보면 7월 말까지는 예. 이게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되는 이때까지는 변동성이 큰 워버링 마켓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해서 이것이 이렇게 크게 반길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어쨌든 이 추락만한 증시가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은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지적하는 요인들을 한번 먼저 볼게요. 예. 이게 이제 일단은 그 34개 금융기관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요건 이제 피로도 철에서 보면 아무리 강하더라도 땅땅땅 두들기면 여기에서 피로가 겹쳐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는 그 철이 무너지는 예. 이런 현상이 밑에서 캐나다 중앙은행이 이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이번에 그 금융기관들이 상당히 건전성에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 건전성에 통과하는 관계로 인해서 사실 미국의 투자 심리를 안정시킨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그 기대 심리 가지고 좀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기대 심리 가지고는 그렇게 단기 기대 심리, 1년 후 기대 심리는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내려가 봐야 조금 내려갔으니까. 근데 인플레 피크 하시 되냐 하는 측면에서는 5년 후에 기대 심리가 어떻게 되느냐. 왜냐하면 통화정책 시차가 1년이니까 예. 1년 이후의 모습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5년 후 이게 장기 기대 심리죠. 이것이 이제 10개월 이동평균으로 볼 때는 2.9, 3.1%였는데요. 이번에 그 5년의 기대 심리가 3.1%이라서 처음으로 장기 추세선에 예. 내려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좀 안정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 기대 심리가 되면서 투자 심리를 올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뭐니 해도 이 요인은 아마 홍역에서 보시기에도 그렇게 약하지 않지 않느냐. 다우지수가 800포인트 이상 끌어올리는 예, 그렇죠. 데는 약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데요. 우리가 목요일 날 파월 의장의 그 발언에서 사실은 그 경기가 회복에 자신한다 하는 이 측면에서는 주가가 올라가지 않다가 장마판에 QT 규모를 축소하는 발언으로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요인이 굉장히 클 거다 하는 쪽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날 미국 주가가 800포인트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 QT의 그 이렇게 규모에 비해서 좀 파월 의장이 적게 반응하는 것이 그만큼 증시의 반등의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 대목은 미국의 달러 인덱스도 좀 떨어뜨리고 예. 그다음에 국채 금리도 3.4% 같은 것이 3.1%로 많이 떨어졌거든요. 전반적으로 외환 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월가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7월부터 미국의 2분기 어닝 시즌을 맞죠? 그 2분기 어닝 시즌을 맞는데요. 7월 말에 2분기 성장률 어떻게 나오는지, 예. 그다음에 7월 초서부터 시작되는 금융기관 필터에서 시작되는 2분기에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에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QT 규모에 대해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얼마 정도 예상됐습니까? 네, 사실은 그 QT라는 것은 양적 긴축으로 이게 표현되죠. 대체대표 축소는 예. 이 문제는 상당히 그 출구 전략 정상화시킬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건 나중에 이제 효과를 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이 효과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항상 양적 긴축을 할 때에는 이 수준을 얼만큼 줄이느냐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논쟁이 됐거든요. 예. 지난번에 그 5월 달에 양적 긴축에 대해서 확실하게 3월 달에는 이게 결정이 됐었고 5월 달에는 6월부터 추진한다 해서 구체적 규모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규모를 보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단계별로 하면 6월 달에 475억 달러, 9월 달에 3개월 후에 950억 달러죠. 예.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이걸 이렇게 그 연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큰 규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금융위기 때 이 QT를 2017년서부터 가져갔거든요. 왜냐? 이 효과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예. QT 규모를 크게 가면 부정적으로 미치는 거고 이 규모를 적게 가져가면 사실 금융시장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자 한번 2013년부터 테이퍼링령이 나오고 2015년 금리 인상 나오고 2017년 양적 기축이 나왔거든요. 그 대목을 보시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금융위기에 사실 그 미국의 그 대차주 배상에서는 한 1조 달러였었는데요.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관계에서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대차주 배상에 4조 5천까지 늘어났거든요. 이걸 이제 금리가 해소되니까 이걸 이제 다시 회수해야죠. 예. 그러면 이제 저 규모를 본다면 1조에서 4조 5천까지 되니까 금융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양적 긴축에서 토털이 한 3조 5천이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축소시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죠. 정확하게 버냉크 의견대로 3조 8천이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중단됐습니다. 이게 이제 되는데요. 그럼 이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보면 여기 있습니다는 이번에는 코로나 직전에 연방의 그 밸런스 시스템에서는 4조 달러 정도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코로나에 nobody knows다 보니까 돈을 왕창 풀었죠. 어디까지나 대체적 배상이 그 자산 부분에 예. 8조 8천까지 이렇게 급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양적 긴축은 이걸 줄여야죠. 예. 그 줄이면 코로나 이전으로 4조 달러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조 8천을 줄여야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느냐 해서 4조 8천 5조 달러의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파월 의장이 처음으로 토털 규모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하원에서 2조에서 3조 달러 정도로 이렇게 되니까 4조 8천 5조 얘기했는데 2조에서 3조 달러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증시에서는 호재가 되는 거죠. 대형 호재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주가가 발언이 나왔던 목요일 날 장 막판에 주가를 끌어올렸던 거고 그때도 떨어졌던 폭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끝난 미국장으로 보면 금요일장에 800포인트 끌어올렸던 배경이 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얼핏 들어보면 이 효과가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네. 이 증시에서는 과연 이게 얼마나 크게 반영되는지. 우리가 이제 시청자분이 많이 미국에서 보면 사실 출구 전략할 때 많이 귀에 익숙했던 것이 금리 인상 효과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럼 이제 금리 인상에 대비해서 한번 양적 긴축의 그 효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돈 풀었던 것을 금리를 했던 것을 정상으로 회복하는 출구 전략에서 보면 순서가 유동성을 공급을 축소하는 예. 절대량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축소하는 것이 이제 수도꼭지를 담는다 해서 테이퍼링을 첫 단계로 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금리 인상을 추진하고 마지막에 효과가 크기 때문에 뭐냐 이 양적 기축 절대 규모를 축소시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금리 인상은 자 한국에서 금리를 올릴 때 이건 보이지 않는 금리거든요. 정책 금리이기 예. 때문에 사실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시장에 나와 있는 우리의 국고채 금리 이런 시장 금리가 와닿는 금리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자 2014년 것처럼 미국의 자산시장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거품을 줄이기 위해서 앨런 그린스펀이 금리를 올릴 때 하더라도 예. 시장 금리가 올라야 자산 부분에 축소되는데
중국이 국채를 매입하니까 어떤 사태가 발생했습니까? 국채를 매입하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시장금리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페드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리려면 당초에 시장금리가 올라야 자산 부분의 거품을 축소할 수 있는데 예. 중국이 개입해서 국채를 매입해 주다 보니까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반불의 가격에 있는 시장금리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산 부분의 거품이 더 발생해서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라는 사태가 발생했던 거거든요. 예. 사실은 이번에도 장단기 금리차 한번 보겠습니다. 3월에 금리 인상할 때 0.25% 올렸죠. 기준금리 단기금리를 올립니다. 예. 그러니까 단기금리 끌어올리니까 경기는 침체되니까 장기금리는 안전자산 사겠죠. 예. 그럼 장기금리는 떨어지고 자 금리를 올린다 하니까 단기금 올려갔죠. 그래서 홍영국께서 그때 장단기 금리란의 역전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지 예. 않습니까? 한동안 많이 한국에서 그래서 있었죠. 경기 침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장기금리가 떨어지는 것은 안정자산 선호기 때문에 결국 경기 침체가 그때부터 됐던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금의 일본판의 그 이렇게 사실 그 키코 사태가 발생하니까 예. 유동성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미국의 국채를 팔아버리죠. 팔아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더 예. 올라가겠죠. 그렇죠. 기준금리가 올리는 폭으로 더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책금리가 내리든 올리든 항상 시장금리가 쫓아서 올라가는 건 아니다. 다 그래서 금리 인상 효과든 금리 인하 효과든 확실하게 효과가 그렇게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면 경제학 공부원 분들 같은 경우는 유동성 함정에 처해 있다. 그 다음에 그린스펀 스꺾이다. 이번 것처럼 파월의 스꺾이다. 이런 표현으로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동성을 축소하는 양적 기축은 자 중앙이 갖고 있는 자산 규모를 확 팔아버리죠. 그러면 유동성은 확실히 축소되죠. 예. 그렇죠. 그죠? 확실히 축소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6월부터 이미 475억을 이렇게 유동성을 양적 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6월달 어떻습니까? 금융시장 지난주에 이틀 동안은 올리긴 했습니다는 숨통이 좀 다소 터지고 있습니다는 6월달에 최악의 예. 그렇죠. 최악의 시기를 맞았지 않습니까? 한국 증시도 최악의 시기를 맞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그 양적 긴축은 굉장히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양적 기축의 규모를 크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거고 이번처럼 적정 수준에서 파월 의장의 양적 기축 규모가 적게 하면 반대적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기준금리 변경에 예. 양적 긴축 QT는 대체로 보면 한 3배 정도 효과가 있다. 그것이 긍정 측면이 부정 측면이다. 예. 그런 것이 파월 의장의 양적 긴축을 축소하겠다는 발언이 시장에 강하게 반등했던 요인이다. 그것이 인플레 기대 심리가 뭐 조금 0.1%포인트 낮췄죠. 예. 그거 가지고 미국의 증시가 이렇게 강하게 800포인트 전날 하면 1000포인트 이상 올라가게 된 예, 그렇죠. 배경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이 페드 연준 내에서도 평가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 연준 입장에서 이런 평가를 하는 내부 예측모델이 페드 플러스 US에서 포브스라고 이제 모델을 하는데요. 거기 입장에서도 굉장히 양적 긴축을 왜 이렇게 이번에 파월 의장이 축소 발행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이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적 긴축을 크게 했을 때는 지금 자산의 거품이라든가 이 자산 거품은 채권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품이 굉장히 빠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 주가 수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는 금리 이전에 2.1배보다 높은 굉장히 고평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양적 기축의 유동성을 확실히 줄이면 저게 이제 주가 폭 커져.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국채 금리도 지금 금리의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취약한 부분이 이미 프레시 크래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봤으니 1년 초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0.9%뿐이 안 됐거든요. 지금은 뭐냐? 3.4%까지 올라갔죠. 그러면 채권 금리가 올라갔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반비례 가니까 그만큼 프레시 크래시가 발생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IMF에서 미국의 그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품이 많이 발생해서 이 금리 부분을 건드리지 못할 때는 Great Housing Crash 문제, 소위 GHC 문제가 이제 봉착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BHS 규모를 당초 계획대로 확 넓게 가져가면 자산물이 거품이 돼서 지금 코로나의 미국 경기가 뭐에서 상산됐습니까? 사실은 주가 뜨고 거품 채권 가격 뜨고 집값 떠서 와일스펙트 부의 효과에서 경기가 지탱한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대로 출구 전략을 그대로 가져갈 때는 결과적으로 보면
엔타이어럴 에스펙트, 역자선 효과에서 미국 경기가 아주 급락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QT 효과가 큰, 긍정이든 부정이든 지금 상태에서 부정이죠. 예. 부정적 효과가 큰 이런 부분에 조율에 나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상하원 증언을 보면은 파월 의장의 발언, 지금 인플레이션에 이어서 이제 경기 침체까지도 좀 이제 오락가락한 게 아닌가 이런 평가들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틀 동안 이틀이라면 전날 목요일에는 장 막판에 올랐고 예. 이제 금요일은 세게 올랐죠.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께서 우리 증시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저 파월량의 양적 기축 효과가 큰 양적 기축의 축소 발언을 믿고 우리 뭐 옛날에 곽철룡이라는 분의 대사가 있대요. 묻고 더블로 가. 예, 그렇죠. 지금 이제 이게 고민이실 겁니다. 고민 상태에서 보면 파월이 양적 긴축의 축소 발언을 했는데 두 가지. 페드의 다른 멤버들의 동의를 구하고 얘기했는지 이게 이제 첫 예. 번째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페드의 다른 사람의 동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지켜질 만큼 지켜지느냐 이걸 대목을 하면 만약에 동의를 구해가지고 그동안 파월 의장의 얘기가 잘 맞아떨어서 시장에 이렇게 신뢰가 높다면 예. 이번에 양적 기축 축소 발언은 사실 묻고 더블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페드의 다른 사람의 이사들의 그렇게 동의가 구하지 않고 그리고 파월이 그동안 얘기했던 것이 신뢰가 떨어졌다면 이번에 일부에서 이틀 동안 주가가 많이 반동하다 보니까 과거에 그린스폰 이렇게 그런 용어들이 있었죠. 예. 이번과 마찬가지로 파월의 마기를 믿고 이렇게 그 주가가 투자하는 파월 풋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월가에서 지난 주말에 나왔어요 이게. 예. 이러다 보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파월이 그동안 지난 1년 동안 얘기한 것이 얼만큼 믿고 있을까 하는 예. 측면은 1년 전 이맘때죠. 인플레 반은 일시적이다. 막판까지 일시적이라 그랬죠. 예, 그렇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파월도 변심을 해서 그것도 누구보다도 인플레가 광범위하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하다. 결국 통화정책 시차가 1년 정도라면 1년 내에 저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일시적에서 이제는 누구보다도 인플레가 광범위하고 지속 가능해지니까 저 말을 어떻게 밉니까? 그다음에 경기적 측면에서는 지난주에도 한번 지적해드렸습니다는 상원이 하루 간격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상원에서 먼저 했었죠. 실물경제 침체다 공식으로 언급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물경제 침체에 대해서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음 날에 쓴 하원에서는 그래도 경기 회복에 자신이 있다.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믿냐 이거입니다. 믿다. 근데 이 파월의 이렇게 목요일 날 발언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페드조차도 6월에 전망했던 부분이 자 3월의 전망치에 2.8%에서 1.1%포인트 낮춰서 예. 홍영표께서 전해주셨습니다. 1.7%로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페드가 추정하는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이렇게 보면 1.75%가 가장 최근 거예요. 예. 그러면 1.7로 나누면 마이너스 0.05의 디프레 갭, 오크레 법상 디프레 갭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기 침체죠. 본인들은 페드의 전망치, 페드의 포브스 모델에 이렇게 보면 경기 침체를 공식화시키고 또 당시에 페드의 이사도 경기 침체를 얘기했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하원에 나와서 이렇게 전망해놓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QT 발언의 규모 축소가 다른 페드의 이사진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측면.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보면 그동안 인플레 발언이든 그다음에 고용 발언이든 시장에서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점,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사실 오히려 이 샤워실의 바보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쪽의 캐션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자, 이 파월 의장의 신뢰도 지금 좀 많이 추락한 것 같은데 이번에 월가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 발언이 제닛 옐런 장관의 입김을 받았다. 이런 평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 컨트롤 타워는 사실 제닛 옐런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통화 정책은 어쨌거나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 규모를 축소한다 하더라도 돈은 회수해야 되거든요. 경기 부양은 사실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주무부서가 재정을 담당하는 제닛 옐런으로 넘어오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반기에는 BBA Act에서
미국의 재건법 통상해서 하는데요. 미국의 재정 사정이 괜찮으냐 하면 뭐 작년 12월에도 미국의 연방부채 한도에서 디폴트 우려가 제기될 만큼 재정 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 사람들도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세이빙, 저축을 증대시키니까 결과적으로 안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되는데 자, 재정 사정은 안 좋고 경기 침체가 국민들은 뭐냐 안 쓰니까 결국적으로 재정 사정이 녹록지 않는 것이 더 악화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반기에 중간 선거 이런 걸 볼 때 경기를 좀 회복시켜야 되는데 자 통화정책 담당에서는 금리 올리고 규모 축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넘어오는데 재정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재정이 부족한 적자 구치를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적자 구치를 반영하면 시장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자 페드 입장, 이 제니 옐런 입장에서는 양적 긴축을 그대로 되면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적자 국채 발생 시장 금리 더 폭발적으로 올라가니까 하니까 자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양적 긴축을 좀 규모를 축소해라. 그리고 재정이 효과가 크니까 효과가 그냥 재정적으로 좀 돌려달라 하는 측면에서 파리스 믹스 정책 혼합의 어떤 조화점에서 나온 얘기다 하는 것으로 월가의 정책 당국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얘기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계부채 문제도 미국도 가계부채 많습니다. 지금 미국의 그 가계부채는 이제 지금 4천억 달러 육박해서 사상 최고치거든요. 근데 저 가계부채는요 미국의 보이는 금리, 시장 금리에서 좌우되거든요. 작년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0.97에서 지금 3.1% 되니까 아우성 치는 거죠. 아우성 치는 거죠. 미국에도 저소득층들이 아우성 치는 겁니까? 근데 여기에 양적 긴축을 그대로 추진해 시장 금리 폭발적으로 올라가 국민들 죽어 이렇게 되는 거죠. 국민들 죽어. 그러다 보니까 뭐냐 실질적으로 경제를 총괄적으로 보는 제니 옐런 입장에서는 좀 양적 긴축을 좀 축소해달라. 그러면 시장 금리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좀 줄어들면 가계 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저소득층이 좀 그래도 좀 이자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각도에서 양적 긴축 축소 발언이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지금 페드랑 파월 과연 갈피를 잡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 이번 QT 축소 발언으로 지금 파월 풋을 믿고 이제 묻고 더블로 가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대로 해도 괜찮은 건가요?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예.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는 거죠. 시청자분이 오해해서 묻고 더블로 가 그렇죠. 이렇게 되면 내가 묻고 더블로 가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네, 시청자분이 오해가 이런, 됐었는데 묻고 더블로 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그걸 이제 풀어드리는 거죠.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파월 의장이 또 페드가 약속했던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이번에도 하원의 정원에서 양적 긴축 축소 발언을 자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효과는 크기 때문에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동안 뭐냐 그동안 사실은 그 파월 의장 또 FOMC에서 결정된 사항이 쉽게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간 관계상 제가 파월이 내지는 페드가 트릴레마의 함정에 빠진 상태에서 여러 가지 오락가락한다는 얘기는 저기 자막에 써 있는데요. 자, 그동안 결정된 사항을 지켰느냐 하는 걸 보겠습니다. 홍영표 한번 보겠습니다. 5월달 페드에서 기준금리를 5월달, 6월달, 7월달까지 0.5%포인트씩 이렇게 인상하겠다 하는 내용이었었죠. 있었죠. 근데 한 달도 못 돼서 6월달 회의에서는 얼마나 올렸습니까? 0.75% 올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파월 의장의 양적 긴축 축소 발언을 위해서 지난주 목요일 날 미국 증시 입장에서 장마판에 올렸고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끝났던 미국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자 당신들이 언약했던 것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월가에서 보면은 사실 그 파월 풋에 대해서 용어가 나오긴 했지만 과거 그린스펀 풋 이와 마찬가지로 그만큼 이렇게 믿고 이렇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묻고 더불어 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한편으로 파월 풋 얘기와 함께 샤오실의 바보 말을 믿고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느냐 하는 아주 비판이고 그다음에 정책 단계에서 한번 신뢰를 떨어뜨리면 얼마나 크게 시장에서 복원하긴 예를 들어서 홍 앵커가 이렇게 신뢰를 떨어뜨렸을 때와 그다음에 한국은행의 뭐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파월이 신뢰가 떨어졌을 때 정책 단계에서 한번 신뢰가 떨어지면 얼마나 이걸 복구하기 어려운가 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세금을 먹는 사람들이 국민의 세금을 먹고 녹을 먹는 사람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우리 여야 정치인들 좀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국민을 뭐냐?
국민이 임연시켰고 예. 국민의 세금에서 하는데요. 왜 국민을 무섭게 합니까? 홍 앵커가 실수하면 그래도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야 정치인이 그만두면 시장의 신뢰가 복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파가 이게 크죠. 바로 이런 대목을 많은 우리 입장에서도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제 우리 경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이런 발언들, 페드가 겪는 교충, 지금 한국은행도 좀 비슷하게 겪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신뢰 문제죠. 예.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한은과 금융연건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적다. 이 얘기 이제 쏙 들어갔어요. 정책 한국 입장에서 쏙 들어갔어요. 예. 이게 나온 게 30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방송에서는 처음으로 아마 한국금융연구원과 그다음에 한국은행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적은 것을 처음으로 무슨 근거로 그 아마 제목을 그게 무슨 예. 근거로 이렇게 하는데요. 국민은 저 짜도 지금 안 되는 스크루플레이션, 저 짜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시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윤 대통령께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친다. 그리고 지난 그 주에 KBS 일요 진단에서도 사실 추보 총리라든가 이런 사람이 예. 우리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에 대해서 공식화되는 분위기죠. 그런 상태에서 이 복합위기라는 건 그렇습니다. 인플레 위기만 있는 게 복합위기가 아닙니다. 예. 실물 경제 침체도 복합위기고 노사 간에서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분열되는 것도 다 복합위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인플레만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겠습니까? 금리를 올리려도 다른 부분과 경기 목표와 같이 가져야죠. 복합위기니까. 근데 한국은행 당국자 입장에서 복합위기라 하는데 인플레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겠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국민들한테 아무리 중앙은행이 인플레를 잡는다 해서 일선 목표라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물가만 잡겠다고 해서 금리를 올리면 오히려 실물 경제가 더 침체되고 실물 경제가 더 침체되면 외국 자본은 금리 차보다는 우리 펀더멘탈 몸이 취약하면 더 나가는 거죠. 그래서 더 나가고 외국 자본이 이탈돼서 우리 증시라든가 더 어렵게 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지금 측면에서는 사실 파리스 믹스가 필요하다. 미국도 지금 그렇게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앨런 얘기를 했습니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파리스 믹스로 가는 거죠. 예. 우리도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감세라든가 규제 완화라든가 지금 추경호 부총리 팀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복합 위기는 복합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게 파리스 믹스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원달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린 추 부총리께서도 일요 진단 시간에 그렇다. 1,300원은 그렇게 위기 상황이 아니다. 우리도 충분히 한국경제TV에서 예상했던 내용이고요. 예. 근데 이 1,300원 되니까 마치 위기가 발생한 식으로 제2의 이거 떠드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게 잘못된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러 투자도 지금 이렇게 투자하면 더 어렵게 한다. 자, 달러 투자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당신들이 달러 투자해가지고 환율이 더 올라가서 외환위기 발생하면 우리 국민 전체가 피해를 간다. 예. 지금은 프로보로 퍼블릭과 공공선에서 화합을 가져갈 때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복합 위기는 복합 대응으로 이제 맞서야 된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